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중 경제평론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요즘 좀 아주 핫하게 트럼프 피격 사건 관련돼서 경제가 막 요동을 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 미남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한 줄 평론 좀 해주시죠. 불확실성이 확대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확실하게 변했다.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불확실성이 좀 제거됐다. 네. 그렇군요. 또 자세한 얘기는 좀 들어가서 한번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다룬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플레 2%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인플레가 2%까지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의 말인지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평론가님. 네. 파월 발언은 늘 다양한 해석을 낳아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약간 좀 시장의 분위기를 자꾸 봐가면서 하는 듯한 느낌도 있고 그거랑 좀 거기 돈 벌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다들 일치된 의견인 것 같아 보이는데 평론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연준 의장의 목소리는 사실상 항상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 인플레이션 2%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그럼 2%가 무슨 의미일까? 항상 이제는 중앙은행은요 물가 상승률을 목표치를 2%로 잡습니다. 그럼 이제 2%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 가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파월 의장의 목소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한마디로 2% 될 때 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의 목소리를 던진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먼저 가이던스를 주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은 굉장히 우리가 보고 배울 점이 많아요.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어느 정도 이렇게 뉘앙스를 비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2%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까지 지금 거시 환경이 기다릴 필요가 없는 어느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지금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9월 달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더 확실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월 의장의 목소리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파월 의장 목소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미국 경제 경착륙하지 않을 거다.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경착륙은 뭡니까? 갑자기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사실상 이제는 다운이 되게끔 이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이런 경착륙 가능성은 시나리오에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굉장히 이제는 연착륙이죠. 말 그대로 서서히 다운되면서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미국의 시나리오가 좀 막 먹혔다. 사실은 중국과 막 대등한 왔다 갔다 하다가 사실 금리를 막 인상하면서 사실 다른 나라들 허덕허덕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미국의 전략이 먹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는데 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CPI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좀 나타났잖아요. 이 부분 금리 인하에 좀 힘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평론가님? 그렇죠. 일단 먼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과 또 미국과의 패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참 미국이 무서운 게 사실상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승리거든요. 사실상 이제 기축통화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갑작스럽게 이제 금리를 너무 단기간에 크게 이제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는 주위의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뭐 돈의 흐름이 미국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금리가 네.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미국의 경기는 사실 연착륙되고 있고 네. 무엇보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은 미국 자국 우선주의 네. 이런 것 때문에 맞물리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호황 가운데서도 굉장히 탄탄하게 흘러갔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미국 경제는 이제는 연착륙 가능성은 작아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최근에 나왔던 지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인데 이게 봤을 때 상승률이 3% 나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 어느 정도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나오고요. 무엇보다 전월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본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0.1%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대로 놔두면 오히려 경기가 둔화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그 금리를 인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이제 실업률도 같이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이제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환경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과연 통할까? 미국이 금리를 저렇게 상승을 시키면 오히려 미국 경제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 수출 마비 오는 거 아니야? 약간 맞습니다. 막 이런 얘기였는데 트럼프 바이든 거치면서 사실은 상당히 실험적인 금리 상승을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 사실 좀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랑도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한국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다 중국은 뭐 거의 뭐 패국 수준이에요, 그렇죠? 지금 중국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거 뭐 좀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자본을 미국 쪽으로 쫙 빨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결국은 전략적으로 승리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면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자국 보호주의, 자국 우선주의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어쨌든 그게 먹힐 수 있는 것도 넘버 원이니까 먹힐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은 좀 구체적인 그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점은 좀 언급을 피했는데 결국 다들 이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하는 건 9월 인하를 좀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진짜로 9월에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면 한국은행도 할까요? 하죠. 한국은 그럼 10월 정도에 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지금의 변수가 없는 한 그 변수는 이제는 뭐 새로운 전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부각이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이제 고유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뭐 이런 변수가 아니하는 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9월에 금리 인하는 시스템대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장이 이제는 9월에 FOMC가 열리면 그때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 우리가 패드워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장이 전망을 합니다. 실제로 봤을 때에 지금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거의 90%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시스템들이 지금 요구대로 맞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우리나라는 과연 언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가라고 보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단행했어야 됩니다. 워낙 지금 경기가 워낙 위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소상공인 서민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그다음에 경기 하강 국면이기도 하고 그럼 사실 금리 인하를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금리의 격차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벌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사실상 투자 자금이 우리나라에서 다 빼서 미국으로 흐르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는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8월에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하 9월에 내리는 거 확인하고 이제는 금통위에서 우리나라는 10월에 이제는 금통위가 열리기 때문에 10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시장에서 보고 있고 저도 변수가 있지 아니하는 한 분명히
10월에는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거는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네. 본다 그러면 일단 자산이 크게 요동을 칩니다. 네. 일단 금리가 인하되잖아요. 그럼 모든 금리는 다 네. 이제 기준금리 내려가다 보니까 네. 뭐 대출 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럼 부동산 시장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 계속 뛰고 있거든요. 네. 더 수요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측면이에요.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 이제는 좀 부담이 덜해지겠죠. 네. 그럼 이제 여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좀 네. 늘어날 수 있고 소비도 살아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신규 대출도 이제 받는 분들도 늘어날 겁니다. 그럼 부동산 쪽으로 자산의 돈이 또 흐를 수밖에 없는 네. 구조로 가요. 주식 시장도 좋아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산 시장 쪽으로 돈이 몰리는 상황이 네.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네. 인하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어쨌든 주식시장이 화랑이 되면 네. 또 경제대공황이나 뭔가 폭락이 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그걸 막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은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미국은 우리는 우선 살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했는데 그 전략이 먹혔단 말이에요. 네. 한국은 지금 아까 해주신 것처럼 경제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네. 저는 일본도 사실 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마이너스 금리하고 제로 금리로 버틸 수 있는 것도 네.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니까 버틴 네. 거겠죠. 근데 일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힘들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전 되게 그 부분도 궁금은 합니다. 네. 평론가님 나오셨으니까 네. 대본에는 없습니다만 네. 네. 일본하고 중국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은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저는 그래요. 이제 3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본 중앙은행에서 과감한 도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네. 사실상 도박 같은 게임을 했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봐요. 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각국 정부도 그거 따라서 올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일본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한 이유는요, 사실상 이번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N달러 환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NR 가치가 낮아지면 어떤 기업이 좋느냐? 바로 수출 기업이 좋아지거든요. 예. 그럼 사실상 이제 일본의 수출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굉장히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맞아요. 사실상 토요타라든지 뭐 일본의 닛산이라든지 정말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네. 엔화 가치 하락 때 큰 수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잃어버린 30년을 전화회복시키기 위해서 과감한 도전을 했고 네. 그게 좀 빚을 또 발했어요, 네네.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발휘하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호황이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맞아요. 일본 주식시장 굉장히 뜨겁죠. 네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본의 과감한 도전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굉장히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네네.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네.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 워낙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네네. 무엇보다 그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수출 기업은 좋아야 되는데 뭐 서방 국가에서 봉쇄 정책을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수출 자체가 또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양극화가 계속 또 일어날 수밖에 없고 수출도 안 되고 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네. 사실 부동산 중심으로 이제는 중국 경제에서 무너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일본과 중국은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런 강달러 기조, 그냥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각국 신흥국을 다 흔들어놨다. 또 선진국도 다 흔들어놨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본 뭐 BOJ, 그러니까 네. 뱅크 오브 재팬에서 좀 개입을 해서 며칠 전에도 사실은 달러 이제 뭐 엔화를 뭐 이렇게 매수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도요다가 사실은 1조 원대 매출을 또 한국에서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확실히 수출 기업들이 좀 살아나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서민들은 너무 힘들어. 그렇죠. 힘들 수밖에 없죠. 엔달러 환율이 뭐 160에서 170엔까지 간다. 약간 이런 뭐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160달러죠. 160달러, 170달러. 맞나요? 160N. N 160N. 1달러에 160N. 네네. 170N 이렇게 간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중국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하고요. 일본 관련된 부분 어쨌든 평론가님이 예상해 주신 부분이 또 반영이 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좀 만나볼까요? 확실히 또 중국 나오네요. 중개혁의 걸림돌은 공산당 정권의 안보 불안감이다. 베이징 학자들이라고 써 있는데요. 대만 중앙통신사에 의하면 일부 베이징 학자들이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당국의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며 어떠한 조치도 정권에 저촉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안 된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지금 삼중전회가 열리고 있어요. 저희 뭐 항상 얘기 듣는 부분인데 삼중전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번 회의의 키워드가 개혁일 것 같은데 평론가님이 뭐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삼중전에 이제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 체제에서 이제 전체 회의를 엽니다. 이것을 세 번째 회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삼중전에는 이 세 번째 회의로서 이제 경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중요한 중국 경제의 중요한 이제 정책을 정하는 회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보면은 11기 삼중전회입니다. 11기 삼중전은 1978년도에 있었는데 많이들 아실 겁니다. 덩샤오핑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의 시장 경제, 한마디로 개방 정책을 채택했던 그 시기가 바로 11의 삼중전회예요. 그때 이제는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중전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의 삼중전회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11기랑 18기입니다. 18기 삼중전회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말 그대로 이제는 뭐 독재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맞아요. 아무튼간에 뭐 중앙 집권체제를 완전히 완성하고 나서 삼중전회를 열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얘기했던 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심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가 옳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의 방식대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중전회가 이번에 이제 또 새롭게 열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는 조금 녹록치 않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시장의 침하입니다. 맞아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다운되다 보니까 소비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대출 감내라고 중국 서민들도 굉장히 소비도 침체돼 있죠. 그다음에 내수 부족이 되죠. 무엇보다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똑같이 문제가 있고요. 가장 큰 중요한 건 아마 지방 정부의 이제 부실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운되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이 사실상 국채 발행했었는데 지방채 발행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마이너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갚다 보니까 디폴트 사태가 나오고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경우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국 경제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삼중전에서 어떻게 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뜨고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결과를 통해서 과연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지 이거는 좀 이제는 지켜볼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이거를 이제 계속 지켜보면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라고 하면 사드 배치부터였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되게 사이가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뭐 일본이 발전한 것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사실은 뭐 2005년, 6년부터 이제 차이나에 막 투자가 들어가면서 거의 한 10년 동안 중국이 무섭게 발전을 한 것도 결국은 서방의 자본력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방의 자본력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미국이랑 상대할 만해라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한 게 저는 약간 사드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잘 선택한 건지 안 한 건지 왜냐면 그때 미국으로 유학을 엄청 많이 갔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돈도 많고 막 부동산 화랑에 막 갔단 말이에요. 뭐 맥도날드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서 결국엔 이제 중국이 정말 활성화가 많이 됐는데 그때 유학생들 이제 우리 확보했다. 첨단 기술 우리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주선도 쓰고 막 하면서 결국에는 미국이랑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그 전략이 미국은 정말 되게 차분하게 대응을 했어요. 금리 인상하고 자본 다 빼고 그럼 중국 한번 해보려면 해봐. 시진핑이 미국에게 무릎을 꿇을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딱 표현하는 게 하나 있어요. 중국이 너무 이빨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숨기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상 너무 빨리 이빨을 드러냈다. 그래서 미국이 그걸 눈치를 채서 사실상 이제 봉쇄 정책이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근데 중국도 사실 이빨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는 특이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 뭐 특히 아프리카
아시아라든지 유럽에서 미국 계속 부딪혔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빨을 드러내는 바람에 들킨 거죠. 그걸 들켜서 이제 미국이 사실상 봉쇄 정책에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이제 위안화를 막기 시작했던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상 일단 돈줄을 막았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 각국 정부에서 사실상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투자 맞아요. 금액이라든지 네. 사실상 금융자본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돈줄이 말기 시작하고 투자금이 작아지다 보니까 내수가 또 안 도게 되는 네. 이런 악순환이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선택한 길은 역시나 이제는 우리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반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서양,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딱 만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입장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 봐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드 문제가 네. 이제 그 당시에 불거진 거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도로서의 위치, 지정학적 네. 위치를 잘 활용해서 해양 문화와 이제 대륙 네. 문화가 잘 융합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부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중국 정부는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을 과거에는요, 이제 유럽이라든지 북미 시장을 더 크게 봤었죠. 근데 네. 봉쇄당하다 보니까 요즘에 느끼셨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에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시커머스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알겠어.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시장 작잖아요. 네. 굳이 들어오는. 알시테. 네, 알시테라고 보통 얘기하죠.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테무, 그다음 알테신, 시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알테신이라고 그러죠. 예, 예, 알테신. 예. 그 얘기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이유가요. 결국에는 이제는 서양 봉쇄를 막기 위해서 뚫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더 중요해졌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세계 경제 흐름을 이렇게 좀 우리가 흐름을 읽어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이제 러시아, 북한 쪽에 러브콜도 막 보내고 있고 네. 막 한데 뭐 묘한 묘수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GDP 격차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뭐 3,000불 막 이랬었는데 낙수효과가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랑 붙어버려가지고 맞아요. 그게 사실은 좀 제일 안타까운 것 네. 같은데 거기서는 또 한국도 이제 또 보수 정권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또 이제 선을 확 그어버리는 그렇죠. 부분도 있어서 약간 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있어서 향후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무역 관계,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간의 무역 관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 상당히 좀 기초가 좀 주목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중국 경제를 본다 그러면 확실히 둔화되는 게 보이거든요. 네. 지난 2024년도 2분기 봤을 때 네. 이제는 경제 성장률을 봤을 때요. 일단 시장의 전망치는 5.1% 상승 이렇게 봤는데 네. 실제 나온 건 4.7% 상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중국 경제가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 1분기 때 5.3%. 네네. 사실 중국이 성장률이 5.3%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 맞아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높죠. 맞아요. 우리는 해봤자 지금 시장 올해 같은 게 2.5%, OECD는 그렇게 보고 있냐? 우리 2.6% 예전에 이제 정도? 뭐 경제 성장률 12%. 맞아요. 그렇죠. 개발도상국이니까 맞아요. 약간 GDP가 막 성장할 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이 5.3%도 과거에 비해서 낮은 거고 네. 거기 이제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중국은 이번에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상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과의 관계라든지 수출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무엇보다 지방 정부의 이제 재정난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 시작이거든요, 사실. 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거. 과연 어떻게 될지 중국 경제 이번에 이제 삼중 전회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를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자본주의가 상당히 강력한 것 같아요. 파워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사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참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중국 당국이 어떤 대응책을 좀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랜 시간 고전을 좀 면치 못하고 있어요. 뭐 네. 주택 불황을 끝낼 수 있는 계획 이런 건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네. 네, 일단은 뭐, 네. 주택 불안이 있는다라고 본다 네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제 빚 갚는데 돈을 다 네네네, 쓰시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는 뭐 처분 가능 소득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사실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필요한 게 있잖아요. 새로운 그렇죠. 가전입니다. 가전제품부터. 가구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사를 안 가다 보니까 이런 가전도 소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수가 또 돌지가 않는 경우가 네. 지금 중국 경제가 딱 지금 이렇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구재 판매도 이제 감소돼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보니까 고용도 둔화되는 거고요.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부동산 경기를 중국은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이 부분이 이제 해결책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15년도와 18년도에 중국 경제가 했었던 바로 판자촌 재개발 사업, 이런 유수한 어떤 유수한 비슷한 어떤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그겁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가 나서 갖고요. 사실상 미분양 주택 재고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사주는 거야 한마디로. 나랏돈 가지고. 그래서 그 산 걸 가지고 임대주택으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에 있는 미분양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도 보금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해결책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민간 건설업체한테만 맡겨놓는 게 아니라 국가 뭐 LH나 이런 쪽에서 이제 또 건설도 하고 뭐 이런 부양책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제 중국의 헝다라는 기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이제 UAM이라고 그러죠. 저희 이제 어쨌든 추후에 드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이 되게 많이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런 기업들까지도 사실 되게 많이 무너질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중국은 이제 사실상 어떤 걸로 과연 이 글로벌 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까? 뭐 중국 만약에 이제 주석이시라면 중국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을 좀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중국 밀고 있어요. 특정 기업 딱 보면 아실 겁니다. 바로 2차 전지주죠. 닝더스다이라든지 비아드라든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뭐 말 그대로 막 밀어붙이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는 게 여러분 그 서울 시내에서 한번 버스를 한번 보세요. 파란색 버스요. 보시면은 앞에 로고가 보이는데요. 많이 못 보던 로고가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현대 하면 이렇게 N자 딱 있을 텐데 H자가 딱 있을 텐데 그게 아니죠. BYD라는 마크가 보였을 거예요. 시내버스 안에. 그거 다 비아드에서 나온 전기자동차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에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의 자동차, 전기자동차, 거기에 이제 배터리까지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밀어붙이고 하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통하고 있고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는 배터리 쪽으로 이제는 뚫어내려고 할 거고요. 지금 하고 있고 이미. 또 하나 본다고는 반도체 굵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근데 이게 이제는 막혀 있다는 거죠. 미국이 아시겠지만은 첨단 반도체 원제로부터 시작해갖고 기술들을 완전히 봉쇄를 싹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반도체 굵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 정부는 이런 반도체와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쪽에서 사활을 걸고 있다. 과연 이게 통할지는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비아디야 원래 사실 내수 시장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테슬라하고 싸워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우선 첫 번째로 의문이 좀 들고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두 번째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나 대만의 TSMC나 아니면 삼성 뭐 이제 SK 이런 쪽 우리나라랑도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이제 배터리가 저는 조금 더 중국 경제에 조금 혹하는 게 리튬 강산들이 좀 중국에 많죠. 그런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 반도체는 확실히 뭐 미래의 쌀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이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잘 됐으면 해서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 있어요. 반대로 기술 빼가기. 기술 유출. 아마 이제 법정이 되시니까 아마 많아요. 그런 문제를 많이 접하실 건데 삼성에서도 유출됐다라고 해서 뭐 처벌하고 이렇긴 했습니다만 이게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의 이제 자본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술 탈취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뭐 언제 이거는 뺏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이제는 이 반도체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는 국정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제는 많은 기관들이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이 사실상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론가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비싼 결혼식 그냥 생략할래요. 예비 부부들. 요즘 뭐 공감 가는 말입니다. 진짜 미혼 남녀 10명 중에 4명이 결혼식을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좀 의미 있는 결혼식이 이제 스몰 웨딩까지는 이제 나왔었는데
노웨딩은 저도 사실은 처음 보는데 노웨딩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한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한 거죠. 설문 조사를 했더니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결혼식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제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상대와 의견이 맞는다면 생략해도 된다라는 게 37%나 났습니다. 그러니까 생략해도 된다, 결혼식 올리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 의견이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응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가 29% 이렇게 좀 서베이가 이제 조사가 됐는데 이런 점에 봤을 때 생각보다 생략해도 된다는 응답이 많아서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식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식에 쓰는 비용 대신해서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어서 이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형식과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예식 비용이 부담이 커서 하객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순서도 나왔고요. 반대로 식을 무조건 진행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들 중에서 그 이유를 뽑아봤더니 첫 번째 부모님을 위해서 현실적인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을 위해서. 네, 왜 부모님을 위해서 결혼식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너무 현실적이에요.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동안 냈던 축의금 받아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사실상 사회생활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럼 나도 이거는 회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축의금을 회수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려야 된다라고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젊은 세대의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심리 지수 아니면 심리가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부조 문화 예전부터 이제 대가족 사회가 이제 핵가족 사회로 좀 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인 것 같고 결혼식 비용 이 축의금 회수하는 거는 본인이 낸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또 내고 다니셨던 또 축의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부조 문화라는 게 사실은 뭐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정에 있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좀 현실적인 갈등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비용 때문 아닐까요? 아니면은 왜냐면요 요즘에 이제 뭐 비혼 선언하시는 분들도 비혼식을 해서 또 축의금 회수도 하거든요. 이게 동거 문화가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동거 제도가 아직 법적으로 편입되진 않았지만 사실혼이나 동거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게 오히려 좀 더 만연해서 법률혼의 어떤 결혼식을 안 하고 싶은 이런 거는 또 없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동거 문화가 그렇게 개방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 굉장히 공감하는 게 비혼식 올리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 주위에서도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결혼식은 결혼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혼식 통해서 회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결혼식 비용이 현재 보면은 뭐 2천만 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도요. 지금 통계로 뭐 그렇게 뭐 통계청에서 잡힌 건 아니지만 이제 시장에 나가 보면은 2년 전과 비교해서 한 2배 정도 올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결혼 비용도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 아마도 물가 상승 때문에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허들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좀 결혼식장들도 많이 망하고 있다고 해요.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여진 계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0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시간당 10,000원을 처음으로 넘기면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 10,000원 받는 거 아니냐, 10,000원 받는 거 아니냐 옛날에 말이 많았었거든요. 언제 10,000원을 받나? 미국은 벌써 10,000원 넘는다는데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진짜 이제 1만 원 시대가 됐어요. 1만 원 시대가 됐는데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30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 네. 주신 것처럼 드디어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만감이 좀 교차가 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어떤 네. 부분이 애매하냐? 사실 경영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이렇게 10,000원이 넘어가는 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저도 네. 이제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네. 말 그대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얘기는 저 뭐 맞아요. 최저임금 주는 노동자들이 많아서가 네.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그대로 미치거든요. 맞아요. 최저임금 올랐는데 왜 우리는 안 올라?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부담스러운 건데 그렇다고 또 우리의 입장이 우리 학생들도 있거든요. 제가 네.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고 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 아르바이트 많이 합니다. 그럼 네. 이런 학생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최저임금 높여주는 건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입장에 따라서 좀 나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네. 한편으로 저는 이번에 최저임금에 오르는 걸 보면서 과거에 10% 상승률이 너무 네. 뼈아프다. 뭐 아까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맞아요. 지난 정부 때 10% 이상의 사실 이 최저임금 상승률이 나왔다는 게 저는 네. 그때도 깜짝 놀랐지만은 네. 그 후유증이 계속 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네. 이제 생각이 든다. 이런 부분들이 네, 좀 네.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오른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최저임금 오르면 중요한 건 뭐 소득세, 월급장애들도 사실은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수치가 커지니까 맞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게 되지 않습니까? 네. 세금의 구간도 사실은 좀 변경을 하고 그 금액들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금이 급가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월급만 오른다 그러면 사실은 노동자들도 사실 세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에 이제 세수만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최저임금 사실 관련 없다고 하지만 경영자든 노동자든 사실 다 영향받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느 부분에서 좀 적용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는 게 많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용노동법, 그다음에 네. 산재 이런 데도 되고요. 예. 현행하는 26개 법령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실업급여라든지 출산 휴가급여 이런 다양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직장인들하면 다 느끼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최저임금의 변동은 우리 일상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최저임금의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차피 뭐 최저임금이 아닌데 라고 보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항상 네. 최저임금이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모든 근로자들은 그만큼의 또 기대를 많이 합니다. 네. 내 임금 인상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못 미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실망감을 갖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는 뭐 임금 인플레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는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니죠. 네. 하지만 이제 과도한 임금 인상률은 사실상 기업에 부담이 되고 그게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사실상 기업의 투자를 위축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투자가 위축된다, 생산이 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는 사실 이게 또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10% 상승률의 영향이 네. 오고 있다. 그런 얘기 좀 해보겠는데 사실 요즘은 1030원 가지고 이제 냉면 한 그릇도 사 먹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1.7%의 상승은 좀 낮은 편이다. 상승률이 좀 낮은 편이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왜 갈수록 인상률이 줄어들까? 네. 요거 아까 얘기하셨는데 살짝 얘기하셨습니다만 네네. 네. 왜 그럴까요, 요거는?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도, 19년도에 네. 10% 이상의 그 최저임금 상승률은 네. 사실상 너무 과도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임금 인상은 되는 건 맞는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올리면요. 사실상 그냥 후유증이 남거든요. 네. 딱 남았어요. 이제 2020년도에 임금 상승률이 최저임금 상승률이 2.9%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다음에는 1.5%, 예, 지금 네. 차트에 나오고 네, 있죠. 나오네. 16%, 10% 오르다가 현실을 본 거죠. 후유증이 나오다 보니까 2.9% 상승, 그다음에 1.5% 상승 이렇게 났는데 이번에 이제 1.7% 상승이거든요. 이게 역대 두 번째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1.5% 네. 가장 낮았고요. 그렇죠. 2021년도에 네네. 그런 다음에 1.7%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임금 상승률을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후유증이 계속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 인상률이 좀 줄어들고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경제 성장이 이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그러면 기업의 수익이 맞아요. 감소가 되겠죠. 네. 기업이 수익이 감소되니까 당연히 임금 상승을 높여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인플레이션 온다. 그럼 비용이 상승합니다. 네.
사실 이제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상승한다,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당연히 이제는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또한 세 번째로 이제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을 쓰지 않고 요즘에 많이 자영업자가 쓰고 있는 뭐 로봇이라든지 서빙 로봇, 뭐 테이블 오더 이런 기술의 발전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임금에 대해서 뭐 노동 수요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임금 상승을 이제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해갈수록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물론 오르겠지만 그 유라율 상승률이 이제 둔화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일본, 미국, 중국, 한국 이런 어떤 글로벌 마켓을 좀 보면서 이 최저임금 상승률도 좀 조정을 했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으로 비용 상승해서 결국은 경제가 둔화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10,000원은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그래서 이거 결국 고용절벽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고용이 결국은 또 안 되면 결국 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살기 어려워질 거고요. 그래서 사실 또 노동계는 이게 1.7%밖에 상승 안 한 거는 명백한 실질임금 삭감이라고까지 비판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노동자들이 그럼 더 올려서 과연 그럼 이제 일자리를 잃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혹은 경영계가 얘기하는 것처럼 임금을 좀 낮추면, 그러니까는 낮추면 그걸 글로벌 마켓에서 버틸 수는 있는 건가?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업종별 차등 적용 얘기 계속 나와요. 네, 맞습니다. 평론가님, 이거 업종별 차등 적용 뭐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부에서 나섰다고 하는데 이 부분까지 좀 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뭐 노동계 입장에서는 실질임금이 저하됐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상 지금 본다 그러면 1.7% 상승이잖아요. 사실상 물가 상승보다 오히려 더 낮습니다. 상승률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더 올랐다는 얘기고, 그럼 당연히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의 실질임금은 둔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노동계에서 입장은 말하고 있는 거는 뭐 팩트상, 그러니까 이제 문장상 맞군요. 이건 팩트는 맞군요. 네, 팩트는 맞죠, 사실상.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 사례를 보자는 거죠. 과거에 너무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하루 이번 연도만 따져서 본다 그러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 한 5년치, 6년치 이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물가 상승보다 훨씬 많이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좀 어폐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자, 이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는 최저임금의 어느 정도 기준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0,000원대가 넘어갔는데 그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전 세계 비교해서라고 본다고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오늘 환율로 봤을 때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8,500원 정도 됩니다. 최저임금이 높죠. 그다음에 독일도 17,900원이고 프랑스도 16,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과 좀 우리나라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연방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있습니다. 이건 다 다른데 일단 연방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환율로 본다면 9,988원입니다. 우리보다 더 낮아요, 사실상. 일본 같은 경우에도 8,300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낮지만은 주요 이제 선진국들,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급삭스럽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2023년도 기준, 그러니까 작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미국과 일본과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는 이런 어떤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개선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최저임금을 어떻게 결정되느냐 3파전이잖아요. 사실 노조,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는 경영계, 그다음에 이제는 근로자 측, 그다음에 이제는 공익 측 해갖고 정부 입장이죠. 이렇게 나와서 이제 회의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 사실상 이제는 근로자 측과 그다음에 이제는 경영계 측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소모적 논쟁만 계속 맨날 합니다. 퇴장하잖아요. 계속 소모적 논쟁만 하다가 결국에는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합의가 아니라 표결로 항상 이루어진다는 거,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래서 개선책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차라리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객관적 산출 근거를 마련해서 그냥 계산식을 하나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객관적 산출 근거로 해서 뭐 결정색을 결정하고 이런 계산식을 만들자. 그래서
어떤 이제 구조적으로 뭔가 틀을 만들다라는 게 이제는 뭐 개선책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뭐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소모적 논쟁보다는 이렇게 이제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틀을 하나 만드는 거. 그래서 뭐 어느 때는 노조의 입김이 크고 어느 때는 뭐 경영계 입장이 크고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 어떤 자료를 가지고 기계식으로 만들자라는 거 저는 좀 찬성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기업 경쟁력이랑도 사실 좀 연결되어 있고 사실은 GDP 대비해서 최저임금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 개선책을 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볼까요? 경제 불확실성 고조 해소 전 세계 흔든 트럼프 피격입니다.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피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증시랑 가상화폐가 급격하게 올랐어요. 아까 이제 평론가님 얘기해 주셨지만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오히려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그 상황에서도 맞고 주먹을 치켜들면서 의기양양한 트럼프 모습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2시간 만에 트럼프 티셔츠 만들어서 불티나게 팔았다라고 얘기도 좀 들리고요. 증시 얘기랑 가상화폐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사실 피격 사건이 났을 때 그 다음 장, 그러니까 그 다음에 뉴욕장에서 과연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죠. 두 가지 측면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 측면을 본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런 주요 인사들의 피격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경제계는 불확실성이 커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연 이제는 첫 번째 시작하는 장에서 뉴욕장에서 과연 불확실성이 커져서 주가가 빠질 것이냐, 요게 하나의 이제 경우의 수였고요. 두 가지 또 하나의 경우의 수는 오히려 사실상 이제 뭐 많은 사진들 보셨겠지만 뭐 드라마틱하죠. 그 사진 한 장짜리가 사실 이제는 피격이 있은 후에 성조기 앞에서 주먹을 불끈지는 그 사진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대선에 좀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실히 승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확실해지는 거죠. 이제 근접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이 건너뛰고 이런 트럼프와 관련된 주가들의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는데 투자자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당선 너무 선반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공교롭게 바이든이 뭔가 정신적인 뭐 건강상의 문제 약간 막 이런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강건한 모습 3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 부분 거기다 일론 머스크까지 지지 선언하고 내가 200억씩 계속 지원하겠다?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그러니까, 당선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그건 모르죠. 정말로 쉽사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대선이라는 게, 표심이라는 게.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훨씬 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선 그걸 반영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트럼프와 관련된 종목들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뭘까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방산주입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 장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방산주가 막 뜨기 시작해요. 그런 이유는 트럼프가 그동안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공약을 뭘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했던 거 뭐 뻔히들 아실 겁니다. 야, 니네는 니네 나라끼리 가. 우리는 우리끼리 갈게. 이거였어요. 야, 방위도 마찬가지야. 너네가 알아서 방위비 증액하든지 스스로 지켜 이거거든요.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 재선이 된다 그러면 각국 나라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무기 계속 만들어야 되죠. 무기 계속 도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잘 만들어요. K9 자주포 수출 잘 되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잘 만들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방산주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러브콜을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 그러면은 더더욱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우리나라에 뜨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주, 배터리 산업은 빠지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였다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인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반도체주,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미국 시장에 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할 거야 라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극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로 이 피격 사건 하나 때문에 뉴욕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런 점들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세 인상 공약
내놨지 네. 않습니까? 네네.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가중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트램플레이션,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올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보편적 관세라고 얘기합니다. 10% 무조건 10%의 보편적 관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수입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 시그널이 많은데 거기에 찬물을 끼울 수 있다는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같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하면 주식, 가상화폐 막 이런 거 오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죠. 다시 떨어진다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싹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나올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와 관련된 주가만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생생보물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생생보물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